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첫눈이 내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밤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거리를 덮고 있었죠. 가로등빛 아래 하얗게 쌓인 눈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민재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승이는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숨을 가쁘게 내쉬는 아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느리 선아는 지승이 곁에 앉아 그의 등을 두드리며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지승아,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며느리 선아는 손주에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승이는 아픈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만 있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 선아의 시선은 방 한쪽에 앉아있던 저를 향했어요. 며느리 선아는 지승이를 보듬으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승이 장이 약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며느리 선아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과는 달리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움찔하며 며느리 선아의 말을 들었어요. 지승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너무 먹고 싶어 하길래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냥 한번 사준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오전 지승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 며느리 선아가 잘 사주지 않는다며 저에게 한 번만 치킨을 시켜달라 부탁을 하던 걸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지승이가 먹은 치킨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이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선아는 그런 저의 변명을 들을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매번 저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다고요. 며느리 선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마치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려는 듯 몸을 떨었어요. 평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며느리에게 트집 잡힐 핑계가 생기고 만 것이었죠. 저는 아차 싶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며느리 선아의 어깨는 들썩였고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도 좀 보세요. 당신 아들 지승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은 들은 채 만취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아들 민재는 그런 며느리 선아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는 답답하다는 듯 벽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선아가 잠시 진정될 때까지 잠깐 나가 계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지금 이 시간에 엄마 보고 밖에 나가 있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짜증이 섞인 듯 한층 더 단호해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잖아요. 지승이가 아파하고 있고 선아가 예민해져 있어요. 집이 조용하려면 잠시 엄마가 자리를 피해 주셔야 한다고요. 제발 잠깐이라도 나가 있으세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떨며 말문을 닫았어요. 치킨을 먹고 배가 아프면 치킨집에 따져야지.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니?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재의 얼굴에는 이미 저를 향한 미안함보다 며느리 선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마침내 한 손으로 며느리 선아의 어깨를 감싸며 조금 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집이 조용하려면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 몇 시간만 나가 있으시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급한 대로 휴대폰과 지갑만 손에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나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 안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에서 한 장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소복히 쌓인 눈은 제 발끝을 덮었어요. 저는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발길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을 뿐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 한숨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가락 끝까지 시려오는 추위는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 추위에 굳어가는 손끝을 비비며 가까운 곳에서 머물 곳을 찾기로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허름한 여인숙 간판이 보였어요. 작고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거렸어요. 간판 불빛은 깜빡거리며 꺼질 듯 말 듯 했고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이라도 보내야겠구나.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여인숙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카운터에는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힐끗 보며 방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방 열쇠를 받아든 저는 묵직한 피로감을 느끼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방은 생각보다 너무 낡았고 담배 연기가 밴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작은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스며들고 있었죠. 낡은 이불이 깔린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널 키우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기나 하는 거니. 지난 3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민재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공장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너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고 허리 굽혀가며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의 제 희생과 노력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이 세상에 혼자였던 거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민재가 절 쫓아내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 선아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울부짖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자 깊은 분노가 밀려왔어요. 제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을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얼굴을 스쳤고 눈은 밤새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딘가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작고 낡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어요. 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작은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재는 오래된 자국과 긁힌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공장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 식당에서 동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그 일을 사랑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다들 너무 맛있게 먹어줬지.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공장 동료들이 역시 김 여사님 손맛이 최고예요. 굳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김 여사님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라고 말하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들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어요. 그래. 그때처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요리 실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깐 말이야. 저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손맛을 믿기로 했어요. 내 손맛이라면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저는 공장 식당에서 점심시간마다 만들어주던 특별한 양념 소스를 떠올렸어요. 떡볶이 그거라면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저는 떡볶이를 주메뉴로 하는 작은 분식점을 열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떡볶이는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음식이었죠.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야 해. 내 손맛을 담은 소스로 승부를 보자. 저는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놓고 조리대를 정리한 뒤 실험을 시작했어요. 고춧가루를 살짝 볶아 감칠맛을 내고 고추장과 물엿을 천천히 풀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저는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조금씩 더해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면서 다시 간을 보았어요. 좀 더 달아야 하나? 저는 입맛을 다셔보며 설탕을 약간 더 넣었어요. 그 과정은 반복됐어요. 불 조절과 양념의 비율을 끊임없이 바꾸며 저는 완벽한 맛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며칠 동안 실험을 반복했고 어느새 냄비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야. 저는 자식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 근처가 아닌 옆 동네에서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녀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깔끔하진 않지만 월세도 저렴하고 여기라면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게를 계약했어요. 가게는 작고 낡았지만 이곳을 인생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벽에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닦고 수리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메뉴판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서 벽에 걸었어요.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 메뉴는 단순했지만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 있었죠. 주방에는 새로 장만한 냄비와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었고 마침내 오픈 준비를 마쳤어요.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소스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손님들로 붐비는 날이 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며칠 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 가게를 오픈하셨으면 저희한테 먼저 말을 하셨어야죠. 저희한테까지 비밀로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한테 이야기 다 해놨으니 한 명씩 찾아올 거예요. 동료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옛날에 먹던 그 맛, 김 여사님이 퇴직하고 나서 새로 오신 분은 이 맛을 못 내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이 맛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옛 동료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 한 곳이 따뜻해졌어요. 공장 동료들은 저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들의 입소문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공장 동료들 덕분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고 제 떡볶이 가게는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대. 가격도 저렴하고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입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가게가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죠.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 뜨끈한 어묵과 토스트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는 학생들, 점심에는 근처 직장인들, 저녁에는 퇴근하고 떡볶이과 김밥, 어묵을 포장해가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어요. 떡볶이를 끓이는 냄비에서 나는 매콤한 향기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몰려오고 있었고 가게 안은 떠들썩했죠. 여기야, 여기. 여기 떡볶이가 엄청 맛있다던데. 할머니, 여기 떡볶이랑 튀김 세트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제 손주 지승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지승이는 활짝 웃으며 메뉴판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 녀석의 밝은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 땐 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손주 지승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승아, 뭐 먹을래? 여긴 떡볶이가 진짜 맛있대. 지승이의 친구 중 한 명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3인분이랑 튀김 주세요. 지승이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지승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승이 여전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렴. 할머니가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떡볶이와 튀김을 접시에 담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지승이가 설마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지난번 일 때문에 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는 접시를 들고 지승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떡볶이를 내려놓으며 맛있게 먹으렴.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에 지승이는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 지나자 지승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혹시 지승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저를 계속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떡볶이를 먹기 시작한 터라 지승이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승이는 엄마에게 쫓겨 집을 나갔던 할머니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죠. 우리 할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기서? 지승이는 떡볶이를 먹으려다 말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엄마랑 할머니가 싸웠던 날, 할머니가 집에서 나간 게 나 때문일지도 몰라.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승이의 표정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승이가 날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네. 역시 지승이도 이런 상황에선 자기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 어른인 내가 이해해야 돼.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차라리 나를 몰라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 때문에 지승이가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음식을 다 먹은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승이는 친구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할머니를 지나치려던 지승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승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승아. 잘 먹었다고 하니 할머니가 고마워. 오늘 돈은 안 받을 테니 다음에도 자주 와라.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하며 지승이와 친구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지승이는 가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접힌 쪽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친구들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지승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진 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지승이의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랑 엄마가 싸운 것 같고, 할머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자주 올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손주 녀석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린 녀석이 너무 장하구나. 저는 쪽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 의자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승이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며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쪽지를 소중히 접어 제 지갑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승아, 자주 와야 한다. 할미가 기다리고 있을게. 한편 아들 민재의 사업은 어느 순간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납품은 어떻게 할 건가요? 사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거래처랑 문제가 안 생겨요. 직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답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보자고.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 직원들은 불만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곧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한때 10명이 넘는 직원이 있던 사무실은 이제 썰렁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고 밀린 월급 때문에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사장님,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저희도 월세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한다고요. 벌써 3달째 월급이 밀리고 있잖아요. 직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이자 민재는 당황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이미 지친 직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참다 못해 고소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더는 참고 있을 순 없어요. 노동청에 고발할 테니 이제 법으로 해결합시다. 한 직원이 던진 마지막 말은 민재의 귀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더 깊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민재를 압박하기 위해 직접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님, 아니 민재 씨, 나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 어서 문 안 열어? 밤낮 없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며느리 선아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다 끝내는 게 낫겠어. 선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민재와 다투며 울부짖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지금 이게 뭐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재는 그녀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아는 짐을 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이 지승이까지 다 떠안고 살아. 난 그만두겠어. 민재는 그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겨진 민재는 이제 지승이와 둘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지승이의 질문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잠시 외할머니 집에 갔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지승이에게조차 설득력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와 공장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근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번의 전화를 돌린 끝에 민재는 어머니가 옆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지승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채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민재예요. 민재가 힘겹게 부르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냉랭했죠.
네가 여긴 웬일이냐? 저는 민재를 쏘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다급히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지승이를 봐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필요해요. 민재의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민재를 쳐다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빌릴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추운 날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리겠다는 거니? 넌 양심도 없어?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승이를 떠올리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걸렸지만 지난날 민재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가구와 물건들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남은 것은 지승이의 작은 가방과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온 가족이 함께 웃던 거실, 지승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방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더없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승아, 아빠랑 같이 나가자. 민재는 지승이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승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따라오며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민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집보다는 조금 작지만 괜찮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복도와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계단은 과거 민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고시원의 작은 방 안에서 민재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지승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행동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추웠겠지. 이렇게 외로웠겠지. 민재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지승이가 아빠, 울지 마. 울지 마라고. 하고 부탁을 했지만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지승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의 눈은 다시 한번 결연해졌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가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며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앞으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그를 받아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거리와 공고판을 헤매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하신 자리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같은 냉정한 말만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민재는 결국 공사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일해야 우리 지승이랑 살아갈 수 있지. 하루 종일 삽질과 철근 옮기기를 반복하며 온몸이 고단해졌습니다. 추운 날씨는 그의 뼈까지 파고들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렸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민재는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이른이 훌쩍 넘어 분식집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는 삽을 쥔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동료들에게 보일까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홀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내몰았던 어머니는 자신처럼 혹독한 날씨에도 쉼없이 일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퇴근길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사장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어머니의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자서 주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왜 여길 찾아왔니? 다시는 오지 마라.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꾸하지 않고 손님이 먹고 간 그릇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나도 내 도움 필요 없어. 제가 매섭게 쏘아붙였지만 민재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재는 어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난 뒤에도 그는 저녁마다 가게로 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점차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손님 한 명이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시큰둥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든든한 게 아니라 골칫거리야.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묵묵히 가게 일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철이 들었나 보네. 저는 민재가 치우는 쓰레기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쓰렸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에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주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재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돕는 이유가 단순한 변명이나 회피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제야 철이 든 걸까? 민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마음을 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철이 든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도 이렇게까지 꾸준히 오는 걸 보니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구나. 엄마 밑에서 제대로 일을 배워보는 건 어때? 민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는 건가요? 민재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공사장에 그만 나가고 엄마 밑에서 정식으로 배워보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날부터 민재는 정식 직원으로서 가게에 나왔습니다. 저는 떡볶이 소스의 비율, 튀김의 반죽 농도, 그리고 불 조절의 중요성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볶이는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간이 잘 배게 하려면 시간을 잘 봐야 해.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비법을 받아 적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손님한테는 항상 미소를 잃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야.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표정을 밝게 해줘야 해. 민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맛이 어떠셨어요? 그 전에 먹었을 때랑 맛이 비슷한가요? 라고 물으면 손님들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해 줄 때마다 민재는 자신이 만든 떡볶이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재는 가게 운영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제가 잠시 주방을 비운 사이에도 능숙하게 요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이제는 가게 하나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습니다. 내가 보증금 정도는 빌려줄 테니 내가 직접 해봐.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 내 힘으로 잘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의 작은 도움으로 민재는 옆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2호점은 민재의 첫 도전이었지만 저의 비법 레시피와 가르침 덕분에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이 집 떡볶이 소스가 특별하네요. 손님들의 반응에 민재는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졌습니다. 2호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을 타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돼.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동네에서도 인기 있는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나 민재는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부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빚도, 과거의 실수도 이제는 깨끗이 정리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정성을 다해야 돼.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작은 가게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모자간의 온기와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시에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도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으로 좁힐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후회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로 추운 겨울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야, 오늘 내가 일한다던 세무법인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김민주라는 사람은 있었어. 하지만 그 김민주는 내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왜 지금까지 직업을 속였던 거야? 당신 나 몰래 내 뒷조사나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 지금까지 직업 속여서 미안한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뭐 어쩔 거야? 우리 사이에 아들까지 있는데 이혼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직업만 속였어? 나한테 숨겨왔던 게 또 있잖아. 우리 아들 주호 말고 또 다른 아이를 숨기고 있었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당신하고 마주칠 일도 없는 아이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 현우를 의사로 만든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늘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을 때 너무 설레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정숙 씨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현우는 항상 엄마, 민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밝고 너무 착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숙 씨는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현우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시내의 한정식집에서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정갈한 테이블 세팅과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숙 씨는 식당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희 도착했어요. 그의 뒤에서 환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현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주는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세련된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정숙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요. 민주 씨,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우가 민주 씨 얘기를 하도해서 내가 다 외울 지경이에요. 민주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현우 씨가 과하게 칭찬을 했나 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밝고 온화한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정숙 씨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숙 씨는 민주의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고 대화 주제를 주로 자신의 직업과 현우와의 미래 계획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인데 현우 씨가 의사로 일하며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쁜 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피하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밝은 표정으로 민주의 말을 끊임없이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민주랑 있으면 제가 참 안정감을 느껴요. 저희 둘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불편함은 잠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주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숙 씨는 종종 반찬을 해다 주며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도 요리 잘해요. 민주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런 미묘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고기 반찬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현우 씨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불고기는 너무 짜지 않게, 갈비찜은 조금 더 달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씨는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배려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혼집에 음식을 채워두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찬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해준 갈비찜은 맛있었니? 갈비찜이요? 엄마가 또 해오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요. 아들 현우의 대답에 정숙 씨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갈 때마다 민주는 감사의 말과 함께 쇼핑백에 담아둔 음식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정숙 씨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정숙 씨는 궁금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아들 현우 앞에서는 항상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애정에 푹 빠진 듯 아내의 행동을 모두 믿고 따랐습니다. 엄마, 민주는 정말 저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아내로서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음식을 가져다 주려 아들 집을 또 방문했고 민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연락 주세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낯선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직장 동료들이 주말에 모임이 있거든요.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가 봐요. 정숙 씨는 의심을 품었지만 대놓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갈수록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보양식도 한번 부탁드려요. 삼계탕 같은 거요. 정숙 씨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민주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현우는 삼계탕 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민주의 말대로 피곤해서 잊은 걸까? 결혼 생활 초기부터 쌓여온 작은 의문들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민주는 겉으론 이상적인 며느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심을 묻어두려 했지만 민주의 태도는 점점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주호의 탄생은 정숙 씨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우와 민주는 처사이의 탄생에 감격하며 정숙 씨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주호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민주의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주의 탄생과 양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 민주는 다시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며 정숙 씨에게 어린 주호를 맡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에 가야 해서요. 주호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 정숙 씨는 흔쾌히 손주를 맡겠다고 대답했지만 이후 이어질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면서 돌봄 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아직 어려서 전자파에 민감해요. TV는 절대 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요청은 정숙 씨에게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손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는 점차 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주는 CCTV로 이를 확인하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정숙 씨가 잠깐 전화를 받은 것을 두고 민주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핸드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민주의 이 말은 정숙 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감시받으러 온 기분이야. 손주가 점차 자라며 정숙 씨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숙 씨도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정숙 씨는 손주 주호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너는 저리 가. 친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호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밀치면 다칠 수 있잖아. 그러나 주호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호야, 친구랑 차례를 지켜야 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랑 놀기 싫어질 거야. 하지만 주호는 고개를 저으며 삐죽거리기만 했습니다. 얼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주호는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호는 잘 있었죠?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막 대답하려던 찰나 주호가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괴롭혔어.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널 괴롭혔다고? 정숙 씨는 놀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게 주호가 친구를 밀치길래 잘못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길래 주호 입에서 어머님이 주호를 괴롭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숙 씨는 억울한 마음에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냥 주의를 조금 줬을 뿐이야. 크게 혼을 내지도 않았어. 민주는 말을 끊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저희 아이예요. 혼을 내도 저희가 낼 테니 어머님께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혼내지 말고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정숙 씨는 민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야, 난 그저 주호를 위해서.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가 정한 방식대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는 주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어른의 역할인데. 식탁에 앉아 멍하니 한숨을 내쉬던 그녀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불편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며느리 민주는 정숙 씨에게 여전히 매주 반찬을 부탁했고 요청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현우 씨가 일 때문에 너무 지쳐 보여요. 고기 반찬이 힘을 준다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의 부탁은 항상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정숙 씨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둔 음식이 항상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손주와 아들은 별로 먹지 않은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요즘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고 있지? 정숙 씨가 아들에게 물으면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요즘에도 계속 반찬 해오시는 거예요. 한동안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 구경도 못했는 거려. 이 말을 듣고 정숙 씨는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반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는 항상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그 가방에 음식 담아서 어디에 쓰려고? 정숙 씨가 물었을 때 민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직장에서 점심을 제대로 못 챙기거든요. 간단히 도시락처럼 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주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시락처럼 가져간다는데 직장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걸까? 정숙 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어느 날 주호가 늦잠을 자는 틈을 타 민주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어김없이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며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 점점 낡고 허름한 빌라로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여기가 직장으로 가는 길은 아닐 텐데. 민주가 멈춰선 곳은 한참 전에 관리가 중단된 듯 보이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리를 두고 숨어서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고기 반찬도 많고 현우 씨 몰래 챙겨온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근데 너 요즘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니? 시댁에서 알아채면 어쩌려고 그래?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주의 대화 속에서 정숙 씨는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습니다. 영재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챙겨왔어요. 그래, 영재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더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정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재라고? 내 손주 주호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주의 얼굴 뒤로 숨어있던 가식과 감춰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민주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니, 그리고 그 사돈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녀는 이 사실을 현우에게 바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현우에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될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거지? 민주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녀는 하나씩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알아봐야겠어.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이제 커다란 회오리가 되었습니다. 민주의 숨겨진 진실이 더 드러날수록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주의 수상한 외출과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정숙 씨는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의문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걸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믿을까? 민주는 현우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였잖아. 결국 그녀는 민주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밝혀야만 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정숙 씨는 민주의 경력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이야기했던 세무법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세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세무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상대방 직원이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법인에 김민주 세무사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법인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닐까요? 순간 정숙 씨는 머리가 띵해지며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김민주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한 적이 없다고요? 직원은 잠시 후 저희 법인에는 김민주라는 이름의 사무보조 직원이 몇 년 전까지 일했지만 세무사는 아니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직원의 말을 듣고 더는 물어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무사가 아니라 사무보조 직원이었다고? 그럼 자격증도 거짓말이고 경력도 속인 거잖아. 그녀는 민주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민주가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접근했다면 나와 현우는 도대체 얼마나 이용당한 걸까? 민주가 결혼 초기에 보여준 성실하고 싹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철저히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주의 친정을 다시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민주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손주 주호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고 급하게 민주를 따라 나섰어요. 며느리 민주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민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민주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잘해야 한다. 영재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사돈은 민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잘 속여와서 다행이야. 의사 남편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내가 똑똑하게 자란 거야. 민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준비 많이 했어요.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숙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주의 말을 종합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 한 거야.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을 위해 결혼한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해. 하지만 준비 없이 말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도 있어.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민주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간 민주의 비밀을 확인하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세무법인에서 확인한 민주의 거짓말,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존재까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였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그녀를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듣고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현우가 민주의 실체를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서자 정숙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앉아서 들어줄래? 현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숙 씨는 차근차근 민주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며칠 전에 세무법인에 전화를 해봤어. 민주가 다니던 곳이라고 했던 그 회사 말이야. 그런데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곳에 김민주 세무사는 없었어. 대신 몇 년 전에 사무보조로 일했던 김민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무보조요? 아니, 민주가 분명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자격증도 보여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격증도 가짜였던 거야. 현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세무사가 아니었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민주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민주가 왜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정숙 씨는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직접 민주가 사돈과 만나는 걸 봤어. 민주가 가져간 반찬들도 다 그 집으로 갔어.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집에 영재라는 아이가 있었어. 민주가 그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재라뇨? 우리 아들 주호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주 주호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아이. 영재야. 민주가 그 아이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지.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민주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그녀는 처음부터 계산된 계획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된 삶과 우리 집의 재산이었을지도 몰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주의 말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어딘가 거리를 두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주가 나한테 그렇게 완벽한 척했던 게
다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민주가 우리를 속여온 건 사실이야. 현우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민주랑 이야기해 볼게요. 직접 사실을 물어보고 싶어요. 정숙 씨는 그의 결심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녀가 진실을 말하리란 보장은 없어. 그날 밤 현우는 민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우리 가족이 더는 속지 않길 바랄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속에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나를 속였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차분히 민주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민주는 소파에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여느 때처럼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말투와 표정을 가늠하며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세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었지? 내가 확인해 봤는데 내가 말했던 김민주 세무사는 내가 아니었어. 민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 현우는 어머니가 들었던 모든 사실과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말한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심지어 내 과거의 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그렇지?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세무법인에 전화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확인한 내용 녹음해놨는데 들려줄까?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랑 나눈 대화도 들었어. 영재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야? 현우의 질문에 민주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태연한 척했습니다. 영재라니? 우리 아들 주호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이미 진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거짓말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이제 그만해.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한숨을 쉬며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하지만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 과거의 실수일 뿐이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실수!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기 전에 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 전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친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거야. 널 만나고 나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모든 건 실수였을 뿐이야. 그러나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느껴지는 모든 거짓말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변명이야. 내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걸 그저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현우는 물러섰습니다. 현우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널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주호도 생각해줘. 절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당신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 그건 내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핑계일 뿐이야. 나를 사랑하고 주호를 사랑했다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민주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현우 씨,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만든 거짓말과 가식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끝내자.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떠나줘. 다음 날 민주가 집을 떠난 후 현우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숙 씨의 말과 민주의 고백이 뒤섞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었을까? 내가 그녀의 실체를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다니. 민주의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며 현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현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민주의 잘못이지. 이젠 너와 주호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어요. 민주가 숨긴 비밀이 너무 크고 다시는 그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며칠 후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주의 거짓말과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증거로 삼아 현우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민주의 친엄마와 나눈 대화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며 현우를 설득하려 했지만 법적 증거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사돈이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정숙 씨는 다시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친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행동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말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야.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손주 주호를 더욱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현우야, 주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 하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종종 멍하니 서 있거나 환자와의 상담 중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정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민주의 거짓말이 전부 드러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요. 정숙 씨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힘을 얻으려 애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 씨는 손주 주호를 돌보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나날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정숙 씨와 현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의사 될 거예요. 정숙 씨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호라면 뭐든 할 수 있단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숙 씨는 주호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호를 위한 그림책과 어린이 교육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주호가 밝고 똑똑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는 주호를 위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역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주호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랑 아빠랑 나랑. 현우는 그림 속 밝은 색채와 웃는 얼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주호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해야 해. 시간이 지나며 정숙 씨와 현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다시 집중력을 되찾으며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병원에도 갈래요. 라는 주호의 말에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웃들과 다시 교류하며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호는 벌써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똑똑한 건 아빠를 닮았나 봐요. 이웃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삶에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와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숙 씨와 현우는 과거를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와 용서가, 때로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결국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정숙 씨와 아들 현우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